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인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어릴 때부터 바다 냄새를 맡으며 컸고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뜹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수산물 중개업을 해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혼자 남겨진 후로는 며느리 지은이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아들 민호는 원양어선 선장이라 2달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레 지은이가 제 곁에서 살림도 도맡아 하고 장사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 혼자 두고 멀리 나가는 남편 대신 지은이가 제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손자 한우리도 중학생이 되면서 제법 의젓해졌고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자갈치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지은이도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려고 했고 저도 기꺼이 가르쳐줬습니다. 어머니, 이 고등어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저 아저씨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다른 상인들도 종선 씨 며느리는 참 똑똑하고 바지런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은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도와달라기도 전에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며 환하게 웃던 아이였는데 요즘에는 대답도 성의 없이 하더라고요. 특히 민호가 출어를 떠나고 나면 더욱 더 그랬어요. 처음에는 민호가 자주 집을 비워서 외로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2달씩 집을 비우니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을까? 너 오징어 숙회 좋아하잖니? 그거 먹을까? 어머니,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귀찮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진짜 맛있겠다. 이랬을 텐데 말이에요. 어느 날 새벽 지은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날짜를 앞당기시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해결될 거니까요.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았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바다에 나가 있으니 지은이 혼자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혹시 돈 때문에 걱정이 있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언제든 말해. 그런데 지은이는 깜짝 놀라더니 금세 표정을 바꾸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친구 일로 상의받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 표정만 보고도 눈치를 알거든요. 지은이는 분명 뭔가 큰 걱정을 안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지은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했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통화를 끝내곤 했어요. 그리고 자꾸 손주 한우리를 저한테서 떨어뜨려 놓으려 하는 게 보였어요. 한우라, 할머니께 너무 매달리지 마. 할머니 피곤하시잖아. 한우라, 숙제는 엄마가 봐줄 테니까 할머니 방에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한우리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엄마 말을 따랐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저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자갈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종선 씨 며느리 정말 착하다는 소리만 들려왔거든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착한 며느리가 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건이 다 팔려서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집 앞 골목에서 지은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지은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끝났어. 그런데 이분은 누구니? 아, 보험회사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어머니 건강보험 상담차 왔다고 하셔서요. 보험 설계사라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종합건강보험 상품을 안내드리려고 왔습니다. 종합건강보험이요? 난 이미 다 들어있는데. 그때 지은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새로 나온 상품들이 보장도 더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뭔가 어색했지만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으로 들어가 상담을 받았어요. 보험 설계사는 여러 가지 상품을 설명했는데 솔직히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르신 나이에는 이런 보장이 꼭 필요하세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들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건강검진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료도 정확히 계산되고요. 지은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요즘 몸이 어떤지 확인도 해볼 겸 해서요. 사실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지은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도 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나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저것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간호사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니 정말 많았어요. 검사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고요. 이건 보험 가입 신청서예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읽기 어려웠습니다. 글씨도 작고 어려운 말들이 많이 적혀 있어서요. 지은이가 옆에서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사인만 해주세요. 여기에도 해주시고요. 믿음직한 며느리가 옆에 있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여러 장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날 바로 보험 가입 서류까지 작성하다니요. 지은아, 보험 가입이 그렇게 급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병원 가기도 번거롭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며칠 후 한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왜 그래? 밤에 자꾸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한우리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지은이는 요즘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인터넷 쇼핑하는 거예요 라고만 했는데 진짜 쇼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지은이가 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춰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진 결과도 나왔고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나요? 3억이면 충분하죠? 3억이라는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큰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어젯밤에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혹시 큰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있니? 지은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는데 3억 어쩌고 하던데. 아, 그거요? 친구가 부동산 상담 관련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은이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꼭 방으로 들어갔고 컴퓨터를 할 때도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바꿨어요. 한우리도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이까지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자니 미안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아들 민호가 평소보다 더 오래 나간다고 했습니다. 2달 반 정도 걸릴 거라면서 출항 전날 밤에 가족회의를 했어요. 엄마, 이번엔 좀 오래 나가게 됐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아들. 조심해서 다녀와. 민호가 지은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잘 부탁해. 혼자 계시니까 더 신경 써줘.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모실게. 그때 지은이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는데 너무 순간이라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떠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제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대형마트에서 직거래로 수산물을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도 해볼까요? 대형마트 직거래? 네,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납품하는 거예요. 수익도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줄곧 자갈치 시장에서만 장사를 했거든요. 대형마트는 규모도 크고 요구사항도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손님들도 줄어들고 수익도 예전만 못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정말 장사가 예전만 못했거든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전통시장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그런 큰 일을. 어머니, 일단 한 번만 해봐요. 손해는 아니니까 안 되면 그만둬도 되고요. 지은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최근에 시무룩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혹시 이 일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직거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냉동 트럭을 빌려서 직접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에 납품하고 오면 돼요. 냉동 트럭? 그런 것까지 빌려야 해? 네,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냉동차가 필수거든요. 렌탈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은이가 미리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냉동트럭 렌탈업체 전화번호며 대형마트 담당자 연락처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준비성도 철저하네.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뭔가 성급한 느낌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자. 지은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뭔가 큰 일을 성사시킨 것 같은 안도의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지은아? 아, 냉동 트럭 경로 확인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른지요. 화면을 슬쩍 봤는데 지도가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산간 지역을 보고 있었어요. 왜 그쪽을 보고 있어? 아, 잘못 클릭한 거예요. 지은이가 재빨리 화면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첫 납품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냉동 트럭은 지은이가 미리 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트럭이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큰 냉동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뒤쪽에 큰 냉동실이 달려 있어서 웬만한 수산물은 다 들어갈 것 같았어요. 우와, 정말 크네. 이런 걸 운전할 수 있어? 네, 면허 있어요. 예전에 딴 건데 아직도 유효해요. 지은이가 운전대에 앉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언제 이런 걸 배웠는지 몰랐는데 의외였어요. 트럭에 수산물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됐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기대도 됐어요. 그런데 트럭이 시내 중심가로 가지 않고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길이 맞아? 대형마트는 시내에 있지 않나? 아, 새로 생긴 지점이에요. 외곽에 큰 매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지은이가 미리 알아본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건물도 거의 없고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이런 곳에 대형마트가 있을까 싶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트럭이 멈춘 곳은 대형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넓은 주차장 같은 공간이었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중에 있는 휴게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아, 여기가 어디야? 마트가 어디 있어? 아, 잠깐만요. 담당자한테 전화해 볼게요. 지은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더니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트럭에서 내려서 멀리 가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혼자 트럭 안에 앉아 있으니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외진 곳까지 와서 뭘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잠시 후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담당자가 조금 늦는다고 해요. 그런데 미리 상품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상품 상태? 네, 냉동실 안에 있는 수산물들이 제대로 보관됐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져온 건데 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봐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냉동실 온도가 어떤지도 확인해야 하고 제품별로 포장 상태도 봐야 한다고 해요. 지은이가 트럭 뒤쪽으로 가서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왜 나까지 들어가야 해? 어머니가 수산물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보는 것보다 어머니 눈이 정확하죠.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산물을 다뤄온 제 눈이 지은이보다는 정확하죠. 그래서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어른 두세 명이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였어요. 수산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모두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었고요. 지은아, 다 좋은데? 문제 없어 보여. 그런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지은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냉동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왜 이래?
손잡이를 돌려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 같았어요. 지은아, 문이 안 열려.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어디 갔어? 냉동실 벽을 두드려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꺼운 단열재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나 여기 있어. 소리쳐봤지만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실 안에서는 운전석이 보이지 않으니 지은이와 소통할 방법이 없었어요. 트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작은 창문도 없어서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실 온도는 영하 10도는 훨씬 넘는 것 같았어요. 얇은 옷만 입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문 열어줘. 계속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손으로 문을 두드려 봤지만 너무 두꺼워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은이가 일부러 저를 여기 가둔 건 아닐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제안했을까? 왜 이런 외진 곳까지 왔을까? 최근에 지은이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보험 가입 이야기, 늦은 밤 전화 통화, 3억이라는 숫자.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할 리는 없잖아요.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어요. 트럭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커브길을 돌기도 하고 때로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기도 했어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문 열어줘.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몸이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이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도 꺼졌어요. 이제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외진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냉동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온 것 같았어요. 지은아, 나 여기 있어. 문 열어줘.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지은아, 제발 너무 추워.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는데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지은이가 의도적으로 저를 여기 가둔 거였어요. 지은아, 왜 이러는 거야? 문 열어줘.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은이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나를 여기 가둬놓는 거야?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집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은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트럭 앞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어디가? 나 여기 있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석 문인 것 같았어요. 설마 날 두고 가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트럭이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냉동실은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였습니다. 안 돼. 지은아, 돌아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트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겨진 거였어요. 이런 깊은 산 속에 냉동실 안에서요. 추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였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누군가 찾으러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기억했어요. 주머니를 더듬어 봤는데 다행히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전화가 될까요? 화면을 켜보니 신호가 아예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높이 들어보기도 하고 냉동실 구석구석으로 움직여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냉동실 한쪽 구석에서 신호가 아주 약하게 잡혔습니다. 한 칸 정도였지만 그래도 신호는 신호였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때 한우리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다행히 한우리가 받았습니다. 한우라, 할머니야. 할머니? 지금 학교 시간인데 왜 전화하세요? 한우라, 지금 할머니가 위험해. 잘 들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랑 트럭 타고 나왔는데 할머니가 냉동실에 갇혔어.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를 두고 갔어.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우라, 농담할 상황이 아니야. 할머니가 정말 위험해. 핸드폰으로 제 현재 위치를 전송하려고 했어요. GPS 위치 서비스를 켜서 한우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신호가 약해서 잘 안 됐어요. 한우라, 할머니가 위치를 보낼 테니까 받으면 바로 119-119에 신고해. 알겠지?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엄마가 할머니를 두고 간 거예요? 아이 목소리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14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한우라,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빨리 신고해줘. 몇 번 시도한 끝에 위치 전송이 성공했습니다. 받았어요, 할머니. 그래, 바로 119-119에 전화해. 할머니가 냉동실에 갇혀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해. 네, 바로 할게요. 한우리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빨리 와줘. 정신이 점점 멍해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감기고 싶었지만 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버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에 냉동실이 있습니다. 어르신, 들리세요? 구조대원들이 온 것 같았어요. 여기 있어요.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곧 냉동실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구조대원들이 저를 끌어내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였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한우리가 보였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우라, 고마워. 네가 할머니를 살렸어. 그때서야 정말로 살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지은이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동상 기미가 있었거든요. 한우리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아이가 어른스럽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이런 일로 아이한테까지 걱정을 끼쳤으니까요. 할머니, 엄마는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한우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나? 네, 어제부터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지은이는 제가 구조된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날까봐 도망간 것 같았어요.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분이 병원까지 와서 진술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 형사라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제 아들뻘 되어 보였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냉동실에 가둬두고 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고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적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를 두고 갔거든요. 형사님도 결국 사건으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찾아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은이는 여전히 없었어요. 옷가지 몇 개가 없어진 걸로 봐서 급하게 짐을 싸서 어디론가 간 것 같았습니다. 한우리가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안 돌아올까요? 모르겠어. 한우라, 하지만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지은이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우라, 엄마 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게 있나 찾아보자. 네, 할머니.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옷가지들이랑 화장품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랍 깊숙이 봉투에 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한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보험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서명했던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어요. 피보험자는 저였고 보험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당연히 지은이로 되어 있었고요. 할머니, 이게 생명보험이에요? 그런 것 같네. 그런데 3억 원이라니.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은이가 왜 저를 냉동실에 가뒀는지 말이에요. 제가 사고로 죽으면 3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독촉장들이었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억 8천만 원?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그 정도 됐어요. 지은이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독촉장 날짜를 보니 최근에 온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요즘 들어 이상하게 행동한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한우라, 엄마가 이런 빚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출입 내역이 적힌 종이었어요.
지은이가 도박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잃었더라고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은이가 도박으로 큰 빚을 지게 됐고 그걸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제 생명보험을 노렸던 거예요. 할머니, 그럼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한우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이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겠죠. 그런 것 같아. 한우라,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미리 알게 됐잖아. 서류들을 모아서 경찰서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가 또 하나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이가 손으로 쓴 메모 같은 거였어요. 시어머니 사고 계획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냉동트럭 이용 방법, 외진 곳 장소, 알리바이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싶었습니다. 우연이나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었어요. 한우라, 이 서류들을 경찰서에 가져가야겠어. 네, 할머니, 그런데 아빠는 언제 들어와요? 민호한테도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바다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에게 위성전화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행히 바다에서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들어와야겠어. 왜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위성전화라 연결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지은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뭐라고요? 민호가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들어와서 이야기할게. 빨리 들어와. 정말 급해. 알겠어요. 지금 당장 돌아갈게요. 민호가 응급귀향을 신청해서 사흘 후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를 만났을 때 아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차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냉동트럭 사건부터 지은이가 남긴 서류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민호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한우리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죽었을 거야. 지은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민호 목소리에 충격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증거 서류들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그걸 보더니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다고요? 너도 몰랐구나? 전혀요. 지은이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도박도 하고 있었어. 온라인 도박 사이트 내역을 보여주자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그때 한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를 보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아빠, 한우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할머니 잘 돌봤구나. 아빠, 엄마는 정말 안 돌아와요? 민호가 아들을 안으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우라, 엄마는 지금 많이 아파. 그래서 잠시 어디 가서 치료받고 있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마음이 아픈 거야. 조금 복잡한 병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민호가 최대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친정에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가족들이 참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민호가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전해줬어요.
경찰서에서 지은이를 마주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은아, 왜 그런 짓을 했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민호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도박으로 이런 큰 빚을 졌다고? 그래도 사람 죽이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 아니야. 민호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형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마저 받으시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지은이가 도박한 돈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배 운항 수익금도 일부 빼돌렸습니다. 민호가 경악했어요. 뭐라고? 그 돈까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엄마? 사실은 엄마한테 돈이 있어. 민호와 지은이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어요. 돈이요? 응, 너희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 5억 건이랑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야. 얼마나 되는데요? 15억 정도 돼. 그 말을 듣자 지은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5억이요? 그런 돈이 있었다고요? 응, 원래는 너희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려고 했었어.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뭘 한 거예요? 3억 때문에 15억을. 지은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문제지. 형사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재산이 있으셨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면 나눠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만 보고 사람을 해치려 하면 지은이는 끝까지 울고만 있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결국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3년 실형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들을 때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우리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가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한우라, 엄마는 잘못한 일 때문에 한동안 못 들어와. 하지만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14살 아이한테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으니까요. 한우라, 엄마도 많이 아팠던 거야. 마음이 아파서 잘못된 생각을 한 거고. 그럼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한우리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민호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원양어선 일을 그만두고 근해어선으로 바꿨어요. 자주 집에 들어와서 한우리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너무 집을 비운 게 문제였나 봐요. 그런 게 아니야, 아들아. 지은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그래도 제가 집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호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민호의 배 빚부터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혜어선을 사는 것도 도와줬어요. 물론 한울이 교육비도 따로 저축해뒀고요. 엄마,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혼자서 모으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워낙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젊을 때부터 조금씩 투자하고 모아둔 거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서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그것만 바라볼까 봐서.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처럼 말이죠? 응,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지. 돈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숨겨둘 이유도 없어졌고 가족들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됐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한우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왜?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한테 전화하셨고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정말 한우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한우라, 네가 할머니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할머니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요즘은 민호가 자주 집에 있어서 가족 같은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저녁에는 세 식구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한우리 숙제도 같이 봐주고 그래요. 지은이가 없어서 외롭긴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가끔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물어봐요. 종선 씨, 며느리는 어디 갔어? 잠시 친정에 가 있어. 딱히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키도 많이 크고 성격도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 저 고등학교 가면 할머니 장사 도와드릴게요. 한우라, 넌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일찍부터 배워야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한우리가 정말 많이 자랐다는 걸 느껴요. 민호도 이제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이 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엄마, 제가 다시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하지만 한우리 생각도 해봐야지. 네, 물론이죠. 한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민호가 새로운 삶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까봐 걱정했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러 나가요. 자갈치 시장 근처 부두에 앉아서 갈매기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가장 어린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한울이랑 민호와 함께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바다를 보면서 다짐해요. 남은 인생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면 한우리가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줘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진짜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래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위험을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 때문에 가족이 서로를 해치려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한우리가 그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주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민호랑 한우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